작은 돌이 큰 돌을 떠받치고 있는 신기한 모습. 무엇이 이 이상한 모습의 돌을 세계유산으로 지정한 것일까? 고대의 신비로움을 품은 채 우뚝 서 있는 이 고인돌에 과연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 안녕하십니까? 역사 속 숨겨진 단서들을 토대로 이야기들을 풀어나가는 스토리텔러 신진희입니다.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유산이라는 것은요, 모든 전 인류가 같이 지키고 보호해야 할 인류의 문화재라는 의미로요, 더 이상 우리의 것만이 아닌 전 인류의 자산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인돌, 큰 돌덩이로만 보이는 이 고인돌이 어떻게 전 인류가 지켜야 될 문화유산이라는 것일까요? 우리나라 말에 고이다, 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고인돌이라는 의미인데요. 큰 돌을 고이고 있는 모양에서 나온 이 고인돌,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인돌을 보시면 굉장히 크게 있는 모습들인데요.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고인돌의 모습입니다. 큰 돌이 무엇인가를 내리누르고 있는 이 모양이 가장 일반적인 모양인데요. 이런 공통점 빼고는 위치라든지 형태라든지 조금씩 다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보였던 이 고인돌이 탁자식 고인돌로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고인돌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다리가 길고 위에 큰 돌이 올려져 있어서 이 돌의 무게를 짐작하게 할 수 있는, 이 돌의 규모를 짐작하게 할 수 있는 탁자식 고인돌입니다. 다음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이것은요, 바로 바둑판식 고인돌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크게 네모나게 위에 덮개돌이 덮여져 있고요. 밑에 보시면 작은 돌 기둥이 있어서요, 바둑판처럼 보이는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일부이긴 하지만은요, 개석식이라는 이 고인돌의 모습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리가 거의 없고요, 정말 큰 돌을 그냥 위에다 올려놓은 형상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이 개석식 고인돌 아주 무겁게 나가는 것은요, 300톤에 가까운 무게를 자랑하고 있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 보시는 이 장면은요, 고창에 있는 고인돌의 군락입니다. 100여 개의 고인돌이 이 넓은 구릉에 한꺼번에 모여 있는데요. 전 세계에 이 고인돌이 약 7만여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 절반 이상이 우리나라에 있다고 할 정도인데요. 여기에 모여 있는 이 고인돌의 모습만 보아도 우리나라의 고인돌이 정말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대한 돌, 즉 거성 문화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고인돌. 우리나라는 이 고인돌의 나라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 고인돌, 어떤 목적으로, 누구에 의해서, 어느 시기에 만들어진 것일까요? 이 고인돌의 비밀을 파헤치게 된다면 우리나라 고대 문화에 대한 많은 단서들을 알게 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를 알기 위해서 여러 파일들을 한번 차례대로 열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나라의 청동기 시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청동기 시기에 누가 어떤 용도를 위해서 이 고인돌을 만들었던 것일까요? 고인돌의 용도에 대해서 한번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인돌의 모습을 보시면서 한번 상상해 볼 텐데요. 이렇게 거대한 돌의 3개 정도로 이루어진 이 고인돌, 어떤 용도였을까요? 이 고인돌을 연구하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긴 하지만은요, 전라도 고창이나 화순 근처에 있는 고인돌들에서는요, 이것과 관련된 사람들의 부장품이라고 할 수 있는 유품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고인돌은 누군가의 무덤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탁자식 고인돌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게 언덕 위에 높게 우뚝 솟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학자들은 여기에서 어떤 특정한 이 의식을 치렀던 곳이 아니냐라고 상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 밝혀진 내용인데요. 이 덮개돌 위에 구멍들이 뚫려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돌을 옮기는 과정에서 뚫린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적당한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이 돌의 구멍들을 보고 하늘에 있는 별자리를 표현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수백 톤의 돌을 이어 만든 이 고인돌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었을까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상상해 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한 번에 얼마나 무거운 물건을 들어보셨나요? 종종 이렇게 가끔 마트에 가게 되시면은요, 물을 들거나 무거운 쌀을 들일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요. 한번 저도 20kg 되는 쌀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무거워서 쩔쩔맸던 기억이 나는데요. 가장 무거운 것은 300톤에 이른다는 이 고인돌, 이 거대한 고인돌은 한두 사람의 힘으로 만들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실제로 실험을 해보았는데요. 성인 남자 한 명이 들 수 있는 무게가 있습니다. 그 무게들을 합산해 보니까 약 1톤의 무게를 성인 남자 10명이 들 수 있고 끌 수 있다라고 얘기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냥 일반적으로 약 50톤의 덮개돌 위에 있는 뚜껑돌인데요. 이 덮개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50톤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500명의 사람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고인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인돌 만들기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받침돌로 쓸만한 돌을 찾아봅시다. 그 다음 거침없이 캐내십시오. 이렇게 캐온 받침돌 2개를 잘 세워서 흙으로 덮어줍니다. 그 위에 큰 바위돌을 베어볼까요? 모두 힘을 합쳐봅시다. 굉장한 크기와 무게입니다. 건장한 성인 남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통나무 같은 이동에 편리한 것들을 이용해 덮은 흙 위에 쌓아 올립니다. 돌 주변에 흙을 다시 열심히 팠더니 고인돌이 완성되었습니다. 참 쉽죠? 이 고인돌이 만들어진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0톤의 덮개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적어도 성인 남자 500명이 필요합니다. 성인 남자 500명이 필요하다는 것은요, 한 가족에서 한 명씩 성인 남자를 데려와서 이 일을 시킨다고 하였을 때요, 그러면 한 가족당 4명에서 5명 정도의 가족이 있을 텐데요. 그럼 성인 남자 500명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그 뒤에 얼마만큼 인구가 있어야 되냐면 적어도 2,000명에서 2,500명 정도의 하나의 규모 있는 집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고인돌이라는 것을 무덤으로 사용한 사람은요, 바로 일반 사람이 아니라 적어도 그 뒤에 2,500명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을 텐데요.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마을에 어떠한 권력을 행사했을 테고 그 마을의 공동 작업으로 그 누군가의 무덤이 만들어졌다는 것 상상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고인돌 근처에서 나왔던 부장품들이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물건들이 아니라요, 굽은 옥이라든지 청동기라든지 하는 약간 그 당시에는 굉장히 구하기 힘든 물건들이 같이 묻혀 있어서 그 고인돌이 무덤으로 사용됐다면 그곳에 묻힌 사람의 신분이 적어도 낮지 않은 일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인력이 동원돼야 만들 수 있었던 고인돌, 결국 이 고인돌은 그 특정 집단을 지배하는 지배자의 무덤임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그 근처에서는 청동으로 만든 도구들, 청동방울, 청동거울 혹은 비파형 동검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동기로 만든 도구들은 그 무덤의 주인인 지배자가 과연 썼던 것일까요? 이 청동기는 누구를 위한 물건이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청동기는 고인돌의 주인인 그 지배자의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잘 알기 위해서는요, 바로 잉여라는 개념을 아셔야 합니다. 잉여라는 것은요, 충분히 쓰고 남은 것, 그것을 바로 잉여라고 하게 되는데요.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에는 그 당시에 필요한 것들을 생산해낼 수는 있어도, 신석기 시대는 생산해낼 수 있어도 다 소비하고 크게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청동기 시기에 이르면서 먹고 남는 잉여라는 것이 등장하게 됩니다. 왜 이 잉여라는 것이 등장하게 되냐면요, 그만큼 생산력이 발달하여 잉여가 발달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것은 바로 농업의 발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농업의 발달은 이 그림을 보고 여러분이 상상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돌을 갈아 만든 돌칼입니다. 돌을 갈아 만들었으니 간석기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청동기 시기에 본격적으로 사용된 농경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청동기 시기에 본격적으로 사용된 이 농경 도구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전보다 농사가 더 발달하여서 농사에 본격적으로 쓰일 전문화된 도구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반달 돌칼을 손에 끼고 곡식을 수확할 수 있는 용도로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를 통해서 우리는 청동기 시기에 이전보다 농업 생산력이 훨씬 더 크게 증가하였고, 이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인구가 만들어졌으며, 그 많은 인구는 다시 노동력으로 투입되어서 농업 생산력이 더더욱 발달하는 데 이바지했다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사람들은요, 물을 이용하는 수리시설을 만드는 것도 사용하게 되어서 이전보다 정말 여러분이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크게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하여 앞에서 말씀드린 잉여라는 것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먹고 남는 먹고 남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죠. 이것을 갖게 되면 자신의 것이 되고, 이것은 곧 부를 갖게 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이 잉여 분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똑같이 나눠 가져야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좀 더 많은 역할을 한 사람에게 그것을 주어야 되는 것일까요? 이 잉여를 나눠 갖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이 등장하게 되냐면 힘 있는 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힘 있는 자는요, 그 잉여를 좀 더 자신의 것으로 갖고 싶어 할 테고요. 그것에 성공하게 되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사회 내에서 구분이 생기게 됩니다. 가진 자는 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테고요. 못 가진 자는 상대적으로 자신이 가진 것을 계속 빼앗기게 되면서 이 과정에서 지배하는 사람과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 나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지배하는 사람과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 나뉜 걸 역사에서는 계급이 형성되었다라고 의미합니다. 청동기 시기 잉여가 등장하게 되면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등장하고 계급까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부족 안에서는 이렇게 계급이 형성되었는데요. 부족과 부족 간에서는 이 잉여를 두고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부족 간에 전쟁까지 일어나게 되는 이 과정들이 청동기 시기의 생산력 발전 이후의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청동기는 그럼 왜 지배자의 것이 되었을까요? 청동기 시기에 청동기를 만드는 기술은 가장 최첨단 하이테크놀로지 기술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기술을 왜 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여기 보시는 이 도구는 우리나라의 가장 독자적인 청동기라고 할 수 있는 비파형 동검입니다. 비파 중국 악기라고 하는데요. 그 비파의 모양을 닮아서 비파형 동검이라고 불리고 있는 이 청동검은 우리나라에서만 나오는 독자적인 검이라고 합니다. 석기 시대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최첨단 기술을 연마하여서 자신들이 원하는 도구를 만들기 위해서 돌을 갈아서 만들 정도로 크게 발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구를 만드는 과정 중에서 사람들은요, 불을 좀 더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런저런 실험하는 과정 등을 통해서 돌 속에 있는 금속 중 일부가 일정한 온도가 되면 녹는다는 것을 발견해내게 됩니다. 그중에 사람들 눈에 띄인 것이 바로 구리라는 것인데요. 구리 자체를 보면은 굉장히 무른 편이어서 도구로 사용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그 구리를 뽑아내어서 열심히 잘 닦는다면 굉장히 반짝반짝하고 아름다운 빛을 띠는 그런 금속인데요.
사람들은 열심히 연구하고 관찰한 결과 그 구리를 녹은 것에 여러 가지 아연이나 주석 같은 것을 섞어서 넣게 되면은 구리 자체를 쓰는 것보다는 훨씬 더 단단해져서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도 발견해내게 된 것입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아름다운 금속이 석기 시대 이후에 드디어 사람들의 눈에 발견되고 만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이 청동기에는 안타깝게도 큰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구리, 주석, 아연 같은 특수한 금속들이 일정하게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자연에서 구하기는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동기를 만드는 것도 물론 어렵지만 그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드는 재료 때문에 이 청동기 자체가 매우 귀한 것이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석기를 사용하는 시기보다 청동기를 사용했던 시기, 다시 말해서 석기로 만든 칼과 청동으로 만든 칼이 대결을 하게 된다면 청동이 훨씬 더 강해야 좀 더 발전적인 모습을 보였다라고 할 수 있게 되는 텐데요. 생각보다 청동기가 그렇게 강하지만은 않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청동기의 쓰임은 무엇에만 있을까요? 바로 그 쓰임을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반짝반짝 빛나는 아름다운 거울, 그리고 신령스러운 소리를 내는 청동 방울 등을 만들면서 이 청동을 아름답게 꾸미는 용도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 더해서 이렇게 좀 더 재련을 많이 하여 비파형 동검 같은 것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굉장히 귀한 이 청동기, 이것은요 누구만 가질 수 있었을까요? 바로 고인돌에 묻힌 그 당시 지배자들만 가질 수 있는 물건은 아니었을까요? 청동기 시기, 계급, 그다음에 부족 간의 전쟁 등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서 국가라는 개념이 등장했을 것이다 라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해집니다. 우리나라도 청동기 시기를 맞이하여 최초의 국가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증거로 고인돌과 그 주변에서 나온 부장품들이 그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등장했을 그 국가, 언제,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형성된 것일까요? 이야기 재미있게 보셨나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한테 조금은 많이 익숙한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 어느 한 곰을 선택해서 그 곰을 쑥과 마늘을 먹여 여자로 변신하게 하고요. 그리고 그 곰과 혼인하여 낳은 우리의 주인공이 등장하게 되는 이야기인 거죠. 우린 이 주인공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당군 왕검인데요. 이 당군 왕검은 우리나라의 최초 국가라고 하는 고조선을 건국한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서 잘 이해하게 되신다면 우리나라 최초의 고대 국가인 고조선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비밀 코드를 알게 되는 것일 텐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그냥 단지 재밌으라고 누군가가 만들어낸 이야기라면, 말도 안 되는 허구의 이야기라고 치부한다면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역사적인 근거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요. 그 근거를 보여주는 것은 일연, 고려시대의 일연이라는 스님이 쓰신 삼국유사라는 책입니다. 바로 이것인데요. 이 일연이라는 스님은 고려 후기 왕의 자문을 할 정도로 굉장히 덕망 있고 신뢰받는 높은 스님이었습니다. 그가 은퇴하여 자신의 고향인 고군이라는 곳에 가서 노후 생활을 보내면서 쓴 책이 바로 삼국유사라는 이 책인데요. 이 책에는 우리나라의 역사와 관련된 많은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의 건국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실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연의 삼국유사에 실린 고조선의 건국 과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환인의 세 번째 아들 환웅이 계셔 천하의 자주 뜻을 두고 인간 세상을 매우 갈구했다. 아버지는 아들의 뜻을 알고 삼위태백을 내려다보니 인간 세계를 널리 이롭게 할 만했다. 이에 천부인 세계를 주어 내려가서 다스리게 했다. 환웅은 그 무리 3천을 거느리고 태백산 신단수 밑에 내려와서 여기를 신시라고 불렀다. 이분을 환웅천왕이라 한다. 삼국유사의 기입편 중 일부의 내용들입니다. 그것을 한문으로 쓴 거를 한글로 쉽게 해석해 놓은 것들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우 익숙해질 것 같은데요. 바로 고조선의 건국 이념인 홍익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환웅이 무리 3천을 이끌고 내려왔다라는 부분을 통해서는요, 바로 이 고조선을 건국한 지역에 환웅이 이주해 왔다, 그들은 이주민이었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웅천왕은 풍백, 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곡식, 수명, 질병, 형벌, 선악 등을 주관하고 인간의 360가지나 되는 일을 주관하여 인간 세계를 다스리고 교화시켰다.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요, 환웅이 내려올 때 혼자 내려온 것이 아니고 환웅의 아버지인 환인이 바로 풍백, 우사, 운사라는 세 명의 신을 같이 함께 내려보내 주었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풍백, 우사, 운사는요, 바람의 신, 비의 신, 그리고 구름의 신인데요. 이 모든 세 개가 다 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비라는 것은요, 하늘에서 내리는 물이겠죠. 이것은 바로 농경사회,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 얼마나 제때 공급이 되느냐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환웅 집단은 농업과 관련된 사회를 이끌고 있었던 집단, 그걸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집단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마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곰 한 마리와 범 한 마리가 같은 굴에 살았는데 늘 환웅에게 사람이 되기를 빌었다. 때마침 환웅이 신령한 쑥 한 심지와 마늘 20개를 주면서 말했다.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100날 동안 햇빛을 보지 않는다면 곧 사람이 될 것이다. 곰과 범은 이것을 받아서 먹었다. 곰은 약속한 지 3-7일 만에 여자가 되었으나 범은 능히 지키지 못했으므로 사람이 되지 못했다. 여자가 된 곰은 혼인할 상대가 없었으므로 항상 단수 밑에서 아이 배기를 축원했다. 환웅은 이에 임시로 변하여 결혼해 주었더니 아들을 낳았다. 이름을 당군 왕검이라고 일컬었다. 이제 마지막 구절인데요. 이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은요, 환웅과 그 다음에 그가 만든 웅녀라는 곰이 여인이 된 사람이 같이
폈다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환웅이 바로 선진 문물을 가지고 온 이주민들이고 토착민이 곰을 숭배하는, 곰을 토템으로 삼는 그 특정 부족과 같이 결합하여 이 지역에 나라를 세웠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 낳은 아이의 이름이 단군 왕검으로, 단군이라는 뜻은 제사장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왕검이라는 것은 정치적 지도자를 의미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당시에 정치와 제사, 다시 말해서 재정일치 사회임을 엿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료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고조선, 이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 어느 정도 세를 끼쳤는지 그 영역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 영역에 대해서는 사실 학자들 간의 의견이 너무 분분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고조선의 영역으로 생각되어지는 지역에서 주로 발굴되는 유물들이 있어서 고조선의 영역이 이 정도였구나라고 짐작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조선의 영역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한번 지도로 살펴볼 텐데요. 고조선의 영역으로 추정되는 지역을 표시한 지도입니다. 어떻게 이 고조선의 영역을 표현할 수 있냐를 보고요. 세 가지 유물, 유적을 꼽을 수 있는데요. 바로 탁자형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 미송리식 토기 등이 바로 그 대표적인 증거들입니다. 고조선의 영역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주로 출토되는 우리나라만의 청동기 시기 유적인데요. 먼저 탁자식 고인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탁자식 고인돌은 앞에서도 여러분들이 여러 번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탁자식 고인돌은요, 주로 우리나라 한반도 서북부 지역과 랴오닝 지역에서 주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 탁자식 고인돌은 고조선 시기의 사람들이 주로 사용했던 무덤의 양식이 아니냐, 일정한 의식을 했던 장소가 아니냐라고 추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바로 비파형 동검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청동기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비파형 동검을 두고 많은 학자들이 또한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면은요, 이 비파형 동검 딱 보시면 칼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간에 뾰족하게 나온 부분 때문에 이거는 공격용 칼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나온 것이죠. 이 칼을 가지고 만약에 상대방을 찌르게 된다면 공격하는 데 적합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상상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즘에 또다시 새로운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에 있는 이 홈은 상대방을 찔렀을 때 그 상처를 더 크게 해서 피를 많이 흘리게 하는 그런 공격용 무기였다라는 증거를 제시하면서 이 비파형 동검 또한 공격용 칼이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비파형 동검이 주로 나오는 곳이 이렇게 표시된, 아까 지도에서 보셨던 그 표시된 지역이고, 이 지역이 고조선의 영역이다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토기입니다. 아무런 무늬도 되어 있지 않아서 민무늬 토기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 토기 옆에 손잡이가 달려 있는데요. 이렇게 손잡이가 달려 있는 토기가 압록강 변에 있는 미송리에서 주로 출토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송리식 토기가 주로 출토되어 있는 지역을 찾아보면은 그 지역이 바로 한반도 서북부와 랴오닝 지역이다라고 해서요. 이 유물 또한 한반도의 고조선의 영향이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 있는 소중한 유물로 꼽히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이고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배상시키며 도둑질한 자는 남자면 그 집 남자종을 삼게 하고 여자는 여자종으로 삼게 한다. 스스로 용서받고자 하는 자는 한 사람 앞에 50만 전을 내게 한다. 그러나 비록 노비를 면하여 평민이 되더라도 사람들은 이를 수치스럽게 여겼다. 백성들이 도둑질을 하지 아니하므로 문단속을 하지 않으며 부인들은 정숙하고 음란하지 않았다. 이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고조선 사회가 어땠는지 조금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그 자 또한 사형에 처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사람의 생명을 중요시 여겼다라는 거 짐작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남을 다치게 한 자는 곡식으로 배상한다라고 해서요. 사유재산이 일정한 정도 있었고 사람의 노동력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 사회였다라는 것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남의 물건을 훔친 자, 즉 도둑질한 자는 그 사람의 종으로 삼거나 다시 말해서 노비가 있었다는 것은 고조선 사회가 계급 사회였구나라는 거 짐작해 볼 수 있고요. 만약에 그걸 면하고 싶으면 50만 전으로 갚아라 라는 내용도 적혀 있습니다. 50만 전이 지금은 정확히 얼마인지 알 수는 없지만요. 그 당시에 화폐를 사용하는 사회였구나 라는 것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고조선이 멸망한 연도는 기원전 108년이라고 합니다. 고조선은 지금까지 우리가 청동기 국가다라는 것을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았는데요. 고조선이 멸망하는 순간까지 고조선은 그냥 단순히 청동기 국가였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고조선이 멸망했을 그 당시에는 한반도와 중국 내륙 일부를 다 포함해서 모든 문화가 철기 문화권에 포함되어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럼 고조선은 멸망했을 당시에는 이미 청동기 문화가 아니라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데요. 고조선 멸망 전후로 생긴 철기 국가들, 어떤 국가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에 본격적으로 철기가 들어온 시기는 조금 연구가 진행될수록 그 시기가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기원전 5세기경 이미 한반도에 철기가 들어와 있었다라는 것이 정통적인 의견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요. 이런 한반도에 철기가 들어온 것,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었을까요? 바로 이것이 철기로 만든 바로 무기들입니다. 철제 무기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철제 무기는 기본 재료가 철광석이면 됩니다. 철광석은요, 한반도 내뿐만 아니라 만주 일대에도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는 도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동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청동기보다 철기가 나중에 나온 이유는요, 바로 불의 온도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청동은 천도가 되지 않아도 그 금속들이 녹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데요. 이 철광석으로 만든 철기는 1000도 이상이 되어야 녹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0도까지 올릴 수 있는 기술만 있게 된다면 바로 이렇게 철제 무기들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철제 무기와 청동으로 만든 무기, 어떤 것이 더 강할까요? 바로 철제 무기가 더 강력하게 됩니다. 이렇게 강력한 무기가 개발되게 되면서 좀 더 전쟁의 규모는 커지고 넓게 확산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철제 무기보다 조금 더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철로 농기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청동기 시기에는요, 청동이 매우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농기구를 만들 생각은 하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전보다 쉽게 구할 수 있는 철기로 인하여 이제 사람들은 이것으로 농기구 등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청동기 시기에는 벼를 추수하는, 곡식을 추수하는 도구가 이런 반달 돌칼이었습니다. 그러면 벼가 다 익게 되면은 그 곡식을 낱낱이 하나씩 땄어야 될 텐데요. 이런 철제 농기구가 만들어지면 여기 철제 낫이 보이는데요. 이를 통해서 벼를 한꺼번에 추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땅도 훨씬 더 이런 철로 만든 따비를 이용해 깊게 갈 수 있게 되면서 이전보다 청동기 시기보다 훨씬 더 농업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게 되는데요.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농업 생산량이 증가하면 인구도 증가하게 되고요. 잉여도 훨씬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잉여를 두고 부족 내, 부족 간의 전투가 치열하게 되는데 이젠 철제 무기가 그것을 더 도왔을 것입니다.
그러면 철제 무기와 철제 농기구의 등장으로 사회는 훨씬 발달했겠지만 그 사회의 혼란과 그 혼란을 극복해야 되는 변화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해졌을 텐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고조선 멸망 전후로 우리나라에 다양한 국가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국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맨 위에 보시면 부여, 그 아래에 고구려, 그 다음에 옥저, 그 아래 동해, 그리고 마한, 진한, 변한이 있는데 이 세 개의 한을 합쳐서 삼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한선비 동의전 중에 있는 바로 그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은 부여에 대한 설명인데요. 부여에 대한 설명, 사방이 평평하다라는 부분도 나와 있고 오곡이 연글기에 좋다라고 되어 있어서 부여라는 나라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농업이 잘 되는 부유한 국가였다라는 거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은 제천 행사인 영고라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도 짐작하고 수 있고요. 우리 민족을 백이 민족이다라는 말하는 거 표현 들어보셨나요? 휜옷을 좀 즐겨 입었다라고 하는데요. 부여에 대한 설명을 보면 역시 휜옷을 즐겨 입었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도둑질한 자는 12배로 갚게 한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왕에 대한 설명이 조금 충격적입니다. 만약에 곡식이 연글지 않으면 국가에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책임을 왕에게 물었다라는 내용이 있어서요. 생각보다 왕이 있긴 했지만 강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그 아래에 있는 나라 고구려에 대한 설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에 대한 설명입니다. 고구려에 대한 설명 보시면은요. 일단 부여에는 영고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지만 고구려에는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앞쪽에 보면은 생산량이 그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옥저와 동해를 못 살게 굴었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들이 마저 못 걷어들이는 부족한 생산량을 옥저와 동해를 약탈하면서 채워갔겠구나라는 부분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요. 남자가 장가를 간다는 부분입니다. 여자네 집에 가서 서옥이라는 집을 짓고 산다. 이 서옥제에 대한 풍습도 굉장히 특징적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동해 지역으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에 나와 있는 동해에 대한 내용, 구절입니다. 보시면은 여러 내용들이 적혀져 있는데요. 왕이 없었다. 대군장이 없었다는 부분을 통해서 왕이 없었다. 동해에는 왕이 없었구나라는 부분 짐작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책화라고 설명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지역을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특징적인 설명도 잘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제천 행사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무천이라고 불리는 제천 행사가 있었다는 것도 그 특징으로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계속해서 삼한 지역에 대한 설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한에 대한 설명을 쭉 보시면요. 한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한에 대한 설명을 보시면 그 첫째가 마한, 그리고 그 둘째, 셋째가 변한, 진한이다 라고 나와 있어서 마한이 가장 큰 세력을 누렸다라는 거 짐작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설명을 보시면은 그 마한, 진한, 변한에는 신지와 읍차라고 불리는 정치적 지도자가 있었다는 사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보다 보면은 그 종교적 지도자, 종교적 행위라는 제사를 지내는 다른 천군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정치적 지도자와 종교적 지도자가 따로 있었다. 우리가 배운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은 단군 왕검이 재정일치 사회 두 개를 함께하는 사람이었는데 마한 지역은 그 두 개의 위치가 달랐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한에 대한 설명을 보면 좀 특징적인데요. 철이 많이 생산되어서 이것을 해외로 수출하기까지 했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 삼한 지역이 얼마나 발달된 지역인지 한번 추측해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단서는 세계의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바로 고인돌에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고인돌부터 시작해 그 주변에서 발굴된 다양한 청동기 유적들을 통해 그 시대 사회 발전상을 살펴보고요. 초기 국가가 등장했음까지 미루어 짐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들은 두 가지 이야기보다 오늘 이야기는 조금 더 풍성해졌는데요. 그
그 이유는 그 시기에 대해 알려져 있는, 남아있는 기록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문자로 기록이 남아있는 시기를 바로 청동기 시기 이후부터를 역사 시기다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 구석기와 신석기 시기를 선사시대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사적 기록이 남아있는 청동기 시기 이후부터의 기록들은 많이 남아있어서 우리에게 많은 단서와 이야기들을 제공해 줄 텐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문화 유적과 그리고 기록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역사적 단서들을 통해서 좀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들로 풀어나가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